앞으로 누구나 다 이런 크리에이터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만의 컨텐츠 자본을 가지고 팬덤을 구축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할 수 있는 사람, 기업들 뿐만이 아니라 저 같은 한 개의 개인들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적응해서 생존할 수 있다. 자, 요즘에 사실 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뭐 틱톡, 유튜브 이런 거에 사람들이 관심도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이런 쪽을 활용해서 돈을 벌고 싶은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현업에서 지금 현재 소속이 어떻게 되시나요? 현재 지금 구글 코리아 유튜브에 있습니다. 아, 네. 또 이쪽 관련된 부서에서 지금 10년 넘게 일을 하셨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현업에서 전문가분 모시고 여기서 어떻게 하면 우리 좀 개인이 돈을 벌 수 있는지 그 이야기 들어보려고 하고, 오늘 그 주제가 이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라는 1000명의 마음을 열어라, 이제 새로운 생태계, 새로운 부의 탄생이라는 주제로 이제 오늘 또 김 작가 TV를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1000명의 마음만 열면 내가 돈을 벌 수 있다. 뭐 그럴 수 있다? 좀 낮게 얘기하면 뭐 돈 버는 게 나쁜 거 아니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예. 나쁜 수단만 하지 않는다면. 예, 그래서 이제 모두가 새로운 이제 이런 기회들을 디지털에서 만들어갈 수 있다, 이런 주제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라는 관점에서 오늘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김 작가님도 계시는데 혹시 김 작가님 여기 다른 두 분 누군지 아시나요? 두 분은 모르겠는데요. 두 분은 근데 뭐 어쨌든 인스타나 뭐 유튜브 쪽에 계신 분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혹시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인플루언서? 부끄럽네요. 이 세 분 다 크리에이터라는 아, 공통점이 네네네. 있고요. 이제 뭐 김 작가님은 다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러한 자기 개발, 이러한 경제 경영 쪽에서 유튜브도 하시면서 사실 관련된 비즈니스도 하고 계시잖아요. 특히 뭐 작년부터는 뭐 강연 쪽도 계속 하고 계시고 그 외에 이제 출판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크리에이터이면서 하나의 사업가로서 굉장히 지금 잘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계시는 분은 이제 카일리 제너라고 전 세계에서 인스타 팔로워가 가장 많은 분 중 한 명이에요. 몇 명인데요? 3억 5천만 명이 넘습니다. 근데 이제 카일리 제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TV 방송 쪽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몇 년 전부터 인스타그램으로 본격적으로 넘어오시면서 2019년도에는 본인의 회사를 매각하셨어요. 지분의 반절을 얼마 정도에 매각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한 500에서 1000억 정도는 받지 않았을까. 최소한 본인이 받은 게 50%. 지분 반절을 7천억 원에 코티라는 회사에 매각을 했습니다. 회사 가치가 1억 4천억, 아니 1조 4천억.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의 이름을 딴 코스메틱 회사를 창업을 했었었고요. 그 회사의 가치가 이제 그 정도 인정을 받아가지고 코티라는 이제 글로벌 코스메틱 회사에서 그 지분의 반절을 인수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단순히 이제 인스타그램 셀럽뿐만이 아니라 하나의 이제 비즈니스로서 이런 것들을 성장해 나가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마지막에 있는 분은 다니엘 앨런이라고, 사실 한국에는 많이 알려지신 분은 아니세요. 다만 이제 2021년에 전 세계에서 최초로 NFT로 음원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완전 무명의 이제 이러한 아티스트셨는데 이제 이분이 조그맣게 자기의 팬들을 이제 NFT를 통해서 모으셔가지고 작년에 이제 굉장히 크립토 윈터였었잖아요.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 1억 5천만 원 정도를 본인의 이제 음반을 NFT로 발행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셔서 뭐 성공리에 마무리를 하셨던. 그래서 이처럼 사실은 뭐 정말 구독자가 큰 분부터 글로벌한 분부터 있지만 사실은 자기의 영역에서 새로운 기술들을 활용해서 크리에이터로서 계속해서 가능성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오늘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아, 저 가운데 분 때문에 제가 한없이 먼지 같은 분이. 근데 사실 오늘의 주제는 이 가운데 분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먼저 이 시작을 하기에 앞서서 크리에이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요즘 크리에이터라는 단어 굉장히 주변에서 많이 쓰잖아요. 뭐 인플루언서, 뭐 크리에이터, BJ, 사실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단어인데 제가 이 단어를 조금 정리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저는 크리에이터를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온라인에서 영상, 사진, 뭐 소설, 웹툰, 팟캐스트 등 창의적인 컨텐츠를 창작하고 공유하는 사람, 사실 이 모두가 사실은 다 크리에이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도비에서 사실은 좀 비슷한 정의를 내리긴 했는데 이제 자기 존재감을 디지털 상에서 드러내기 위해서 최소 한 달에 한 번 이상 창작 활동을 디지털에서 하고 있는 사람을 크리에이터라고 정의도 뭐 사진이나 했었습니다. 글쓰기나 뭐 SNS 동영상 다 포함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 크리에이터 개념이 요즘은 더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더 확장되고 있는 게 이러한 자신이 만든 컨텐츠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확장해 나가는 창업가들, 이들까지가 사실은 다 크리에이터라는 영역으로 묶여 나가는 것 같습니다. 뭐 메타버스 쪽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계시는 뭐 우학구님, 인터뷰 채널을 넘어가지고 정말 한국의 스타트업을 해외로 알리고 있는 이오 같은 채널들, 이런 모든 분들이 사실은 창작과 사업을 연결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가고 있는 이 시대의 디지털의 새로운 창업가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나만의 오디언스들을, 나만의 시청자들을 디지털 플랫폼에서 모으는 것들, 이를 통해서 나만의 개인 브랜드를 만들고 IP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팬덤을 만들어 나가는 것들, 그리고 이제 이런 팬덤들이 크리에이터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유료 구매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들, 이런 것들이 크리에이터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 전 세계에서 이런 크리에이터가 몇 명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작년 12월에 2022년 12월에 어도비에서 전 세계 크리에이터 활동 인구수를 리포트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몇 명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전 세계면 뭐 5천만 명? 많이 치면 1억 명. 근데 뭐 이 크리에이터 영역이 좀 넓으니까 기준을 뭘로 잡냐에 따라서 너무 다를 것 같긴 해요. 어도비에서 전 세계 크리에이터 인구가 한 3억 300만 명 정도 된다, 이렇게 추산을 했습니다. 한국에선 대략 한 1750만 명 정도가 크리에이터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34%가 크리에이터라고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전 세계에 사실 한국이 크리에이터 비중이 굉장히 높은 국가 중 하나예요. 네, 그렇네요. 뭐 미국이 뭐 20%, 뭐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도 20%대인데 뭐 한국이 30%가 넘어갑니다. 또 이제 유독 눈에 띄는 게 사실 이제 브라질이라든지 스페인처럼 약간 남미권에서 라틴 계열 쪽에서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제 그 브라질에서 일하고 있으시는 분하고 좀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어서 물어봤었어요. 그분 의견이긴 하지만 브라질이 아무래도 일자리가 많지가 않고 빈부격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사실 이런 뭐 소셜 미디어를 활용해서 새로운 부를 축적하려는 젊은 제너레이션 Z들이 굉장히 많다, 젠지들이 굉장히 많다. 삼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이제 본인의 컨텐츠로 이제 이 어려운, 사실은 이게 브라질이 최근 경기가 또 굉장히 안 좋은데 그런 환경을 조금 극복해 보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라는 피드백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시그널 파이어에서는 약간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아서 한 전 세계 한 5천만 명 정도가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다라고 추산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중에 한 200만 명은 전업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추산을 하고 있고, 프로 크리에이터. 맞습니다. 프로 크리에이터. 나머지 한 4,700만 명 정도는 아마추어로서 그냥 어떻게 보면 부업이라든지 조금 취미에 조금 더 가깝게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제 시그널 파이어 쪽에서 봤을 때는 프로 크리에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가 많고요. 이제 약간 아마추어 크리에이터 쪽에서는 인스타그램이 좀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게 여기서 특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어도브에서는 이제 글이든 사진이든 영상을 올리는 주기적으로 올리기만 하면 이렇게 기준을 잡아버리는 것 같고, 다른 기자간에서는 좀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정말 수익을 내시는 분, 이게 본업이신 분들 기준을 좀 한다 보니까 숫자가 좀 좁아지는 것들이 있는 것 같네요. 그렇긴 한데요. 사실 한국에서는 보통 크리에이터라고 하면 뭐 유튜브, 인스타그램, 트위치 이런 플랫폼들만 생각하고 있는데, 이 크리에이터가 활동하고 있는 플랫폼의 범위가 사실 굉장히 넓습니다. 게임을 창작하시는 분들도 포함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일러스트레이트를 창작하시는 분들, 웹툰, 웹소설, 그리고 기타 뭐 메타버스 플랫폼, NFT 플랫폼 이런 것들을 다 추산하면은 제 생각엔 사실 전 세계에서 거의 한 3억 명 정도 될 거다라고 저도 조금 더 그쪽에 더 생각이 가깝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크리에이터는 뭐 유튜버나 인스타그래머나 이런 쪽인데, 뭐 이제 웹툰 작가도 사실 크게 보면, 근데 우리는 이제 웹툰 작가는 그냥 웹툰 작가로 딱 지칭을 해버리니까. 근데 사실 그 모두가 사실은 다 지금 크리에이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는 어떤 의미인가요?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는 개인이 컨텐츠 창작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경제체제이자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즉 이런 개인들이 디지털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전체적인 경제 체제라고 하나가 볼 수가 있습니다. 대략 전 세계적으로 한 140조 원 정도 될 거라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영화 산업이 한 103조 원 정도 되었을 거라고 추산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작년에 영화 산업과 비교하더라도 크리에이터 이코노미가 더 큰 거를 볼 수가 이렇게 있고요. 코로나 이전이 사실 2019년도와 비교하더라도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의 2022년 전체적인 매출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크리에이터들이 만드는 경제 규모가 많이 커졌다라는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첨언을 드리면은 유튜브라는 플랫폼에서만 보면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유튜브가 크리에이터들에게 배분한 수익이 있을 거잖아요. 예, 전 세계에 있는 크리에이터랑 아티스트한테 배분한 금액이 30조 원이 넘어갑니다. 전 세계 주요 국가들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창출된 일자리 수가 한 80만 개가 넘는 걸로 나오고 있어요. 2021년, 2020년 기준으로. 그리고 이제 2021년 한 해 기준으로 유튜브가 한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부분이 한 8만 6천 개 정도 일자리를 새로 만들었다, 이렇게 추산이 될 정도로 사실 유튜브라는 플랫폼 하나만 보더라도 사실 거기서 굉장히 많은 일자리들이 창출이 되고 많은 부가 창출이 되고, 이런 것들이 비단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디지털에서 크리에이터 분들이 활동하시는 여러 지금 플랫폼들, 뭐 어떤 더 확장되면 뭐 로블록스라든지 이러한 플랫폼들까지 보면은 크리에이터들이 활동하고 있는 규모, 전체적인 경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커져 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터들에게 유튜브가 지급한 게 30조 원이요? 맞습니다. 예. 야, 유튜브는 얼마나 벌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가 그 정도였으니까 네. 코로나를 거치면서 전체적으로 크리에이터 숫자도 더 많아지고 했으니 더 많은 사실은 분배가 일어났을 거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유튜브. 알고리즘 좀 올려주세요. 자, 그 다음은요. 그렇다면 그냥 단순히 컨텐츠 만드는 사람들 외에 그럼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크리에이터 수는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사실 여기는 이제 플랫폼에서 제공해주는 수익뿐만이 아니라 플랫폼을 통해서 얻는 부가적인 수익들까지 다 포함된 수익입니다. 이제 보면 인스타그램이 한 전 세계적으로 한 560만 명 정도, 그리고 보면 유튜브는 한 220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어요. 이건 저희 유튜브 자료는 아니고요. 이제 외부 자료인데 여기서 보면 또 굉장히 재미난 점은 엣지라는 미국의 크래프트와 관련된 이제 사람들이 어떠한 자기가 창작물을 만들어서 그거를 사고 파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의 영역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여기서 실제로 수익을 창작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플랫폼들에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보통 크리에이터의 주요 수익원이라고 하면은 사실 광고만 떠올리시는데 근데 사실 크리에이터 생태계 전체를 놓고 보면은 비단 광고뿐만이 아니라 뭐 자체 상품을 판매하는 수익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뭐 굿즈도 포함이 되고요. 그렇죠. 아니면 나만의 어떠한 뭐 DC 컨텐츠를 파는 것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거는 크리에이터 분들이 광고 수익도 중요하지만 자기만의 상품, 유형과 무형의 서비스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 전체적으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의 특징은 어떻게 되냐라고 보면은 첫 번째는 평범한 개인이 생산자이자 창업자가 되는 생태계입니다. 과거의 방송이라든지 어떤 뭐 영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사람, 시스템을 거쳐가지고 사실 유명해져야지만 승자독식의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는 저처럼 평범한 직장인도 좋은 기회들을 여전히 찾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자본이 아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레버리지해서 성장하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전 여기서 컨텐츠 자본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나만의 경험, 생각, 전문성, 표현력이 축적된 그런 컨텐츠 자본을 얼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가가 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에서 내가 더 매력적인 사람, 내가 더 많은 어떻게 보면 미래적으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자본이 바로 컨텐츠 자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컨텐츠 생산자들도 중요하지만 팬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즉 팬덤 경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케빈 켈리라는 이제 와이어드 창업자가 이야기했었던 1000명의 찐팬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1000명이라도 나만의 진짜 찐팬, 그러니까 단순히 팔로워가 1000명, 구독자가 1000명이 아니라 정말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 1000명을 모을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누구든 나만의 컨텐츠를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케빈 켈리가 2008년도에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시대가 열렸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정말 뭐 유명한 배우들, 아이돌들만 사실은 팬덤을 갖는 시대였잖아요. 저는 이런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에서는 저 같은 직장인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사실은 팬덤을 만들어야 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개인들도 자기의 팬덤을 가져야 되는 시대가 바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의 두 번째 특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는 다양한 수익 창출의 가능성들이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나만의 컨텐츠를 통해서 광고 수익부터 뭐 구독, 뭐 기타 상품을 파는 서비스들부터 지금 새롭게 열리고 있는 메타버스라든지 NFT라든지 아니면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러한 새로운 기술들을 적극 흡수를 하면서 여기서 새로운 어떠한 경제와 부의 가능성을 창출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개인 생산자이자 창업가 뭐 이런 것들이 너무 공감이 가는 게 만약에 이제 김 작가 제가 유튜브를 안 했으면 뭔가 다른 곳에서 뭐 책을 내거나 강사 활동 열심히 하다가 이제 방송국에서 불러주셔가지고 이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고 그 문턱이 좀 높잖아요. 근데 이제 유튜브라는 걸 하면서 이제 점차 제가 그 구독자 조회수를 쌓아가면서 그게 이제 좀 인플루언서 같은 게 되면서 좀 방송에서 불러주는 것들이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좀 그게 가능하지 않았나. 그리고 또 거기서 또 김 작가님을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이 계시잖아요. 저희는 1000명의 찐팬 이론이 아니라 163만 명의 찐팬 이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케빈 켈리 무슨 말인가 이거? 그래서 이제 앞서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이 케빈 켈리가 자기의 찐팬 1000명만 모을 수 있으면은 이 디지털 시대에 먹고 살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왜냐면은 이들이 연간 $100씩만 나를 위해서 투자를 해준다고 하면은 나의 어떠한 서비스를 구매해주기 위해서 $100,000 정도의 수익을 낼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사실은 그걸로도 충분히 제 생계를 유지하면서 컨텐츠 창작에 집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100,000면 1억 3천 정도. 맞습니다.
많은 거죠. 예, 그래서 그 정도의 1000명의 찐팬만 내가 모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충분히 전업으로서도 크리에이터로서 활동해볼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정말 그냥 팔로우 1000명만 모으면 되는 거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정말 나를 위해서 구매해줄 수 있는 1000명을 모으는, 진짜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후원해줄 수 있는 1000명을 모으는 게 여기서 핵심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에 그 이제 유명한 이 편집자분이 있으세요. 미노아 고노스키라고, 이분이 이제 미치지 않고서야라는 책을 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책을 보다가 이제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구절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의 대다수의 비즈니스는 종교화가 될 거라고 했어요. 사실 이게 요즘 뭐 종교가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의미를 많이 띠기도 하지만, 이분이 말한 건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앞으로 더 의미에 공감하게 될 것이다. 제품을 팔거나 아니면 어떤 컨텐츠를 판매할 때 그 사람의 의미를 두고 그 사람을 적극 지지해주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구매 구조가 일어날 거라고 봤던 거죠. 저는 이게 찐팬 이론이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누군가를 좋아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지갑을 열 수가 있고, 그 사람의 디지털 플랫폼들을 팔로우하면서 그 사람을 지속적으로 응원해주게 되는 거죠. 근데 그만큼의 사람들을 내가 평소에 얼만큼 모을 수 있느냐가 사실은 지금 같은 시기에 본인이 훨씬 더 어떠한 조직에 의존하진 않고 조금 더 나답게 살 수 있는 나만의 컨텐츠로, 그런 시대가 바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1000명의 찐팬 이론, 이제 케빈 켈리라는 뭐 저보다 훨씬 유명한 대단하신 분이 말씀하셨겠지만, 그래도 1000명으로 우리가 정말 먹고 살 수 있냐,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 우려가 있는 시선을 보시는 분들 있거든요. 진짜 가능한 사례가 있나요? 먼저 그 한국은 사실 뉴스레터 시장이 조금 작은 편이긴 한데요. 미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사실 굉장히 다양한 버티컬별로 뉴스레터 시장이 굉장히 골고루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중에 사례를 하나 가져왔는데, 코로나 팬데믹 시작됐을 때 많은 언론사에서 해고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모건 크레이그라는 분이 언론사에서 해고가 되신 이후에 본인만의 뉴스레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만의 뉴스레터 커뮤니티 기반의 이제 본인이 컨텐츠 창작자로 시작을 하셨는데, 북미 아이스하키 전문 기자님이셨어요. 아이스하키 안에 더 들어가서도 딱 한 팀만을 전문적으로 컨텐츠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제 애리조나 코요테 한 팀만을 전문적으로 취재한 뉴스레터를 이분이 발행을 하셨어요. 그 기사를 구독받으려면은 월에 $5를 내야 됩니다. 월에 $5를 내는 사람을 1000명을 모으는데 한 10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즉 채 1년이 되지 않는 기간에 내가 정기적으로 사실 월에 $5,000 이상을 벌 수 있는 경기 시스템을 이러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에서 만들었고, 제가 이제 사례를 하나만 가져왔지만 미국에는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전 한국에서도 조금 유사한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서먼이라고, 사실 이 컨텐츠 쪽에서 좀 많이 알려지신 분이신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좋은 컨텐츠를 사람들이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뉴스레터로 묶어서 보내주시는 일을 하고 계세요. 최근에 유료 멤버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월에 한 $10,000 정도 내면은 이분이 이제 만들어내는 프리미엄 컨텐츠를 보실 수가 있어요. 프리미엄 서비스를 시작한 지 1년 정도 되니까 총 한 1000명 정도가 이분의 서비스를 구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유료 구독을 하신 분이 2000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한 개인 크리에이터이지만 자기가 만들어내서 뉴스레터로 정기적으로 발송하는 컨텐츠를 바탕으로 1000명의 찐팬을 만들어서 하나의 사업가로서 지금 본인의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월 거의 한 2,000 정도 되는 거네요, 최근에는. 예, 뭐 그 정도 되실 수 있을 거다. 네. 크라우드 펀딩 쪽에서도 이제 요즘 크리에이터 이코노미가 이렇게 또 많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크라우드 펀딩 쪽에서 재밌었던 사례 중 하나가, 이건 좀 몇 년 전 사례이긴 한데, 그 달러굿드 꿈 백화점이라는 베스트셀러 혹시 들어보신 적 알죠. 아시죠? 아마 이 책이 이렇게 해서 100만 부까지 간 시작이 있었군요. 맞습니다. 사실 이 이미희 작가님이 이 책 이전에 완전히 무명 작가셨었어요. 크라우드 펀딩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워낙 본인이 무명이시고 출판사랑 사실은 이야기하는 게 쉽지가 않으시다 보니까 이분이 그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 나는 이런 소설을 쓸 건데 여러분들이 결제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받아볼 수가 있다 라고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이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서 이분의 컨텐츠를 보고 반했습니다. 와, 이거 진짜 내용이 신박하다, 재밌다, 이 컨텐츠가 꼭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원래 이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크라우드 펀딩으로 100만 원만 모으려고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적어도 이제 지피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을 생각하셨던 거겠죠. 근데 최종적으로 거의 한 2천만 원 가까운 금액이 이 크라우드 펀딩으로 모이게 되었고요. 이거를 바탕으로 이분이 이북을 먼저 내셨습니다. 이분에겐 이미
이분이 크라우드 펀딩에서 1000명의 팬이 있잖아요. 이 1000명의 팬이 이북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줍니다. 이 입소문을 내주는 거죠. 거의 이북 최초로 제가 듣기로는 뭐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쇄까지 들어가가지고 아시겠지만 이제 100만 부 가까운 팔렸던 이게 국내에서 손꼽히는 베스트셀러가 이렇게 탄생하기도 했었습니다. 100만 부면 이제 얼마로 계산이 안 되실 수 있는데 제가 작가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분의 인쇄에 따라서 다르지만 한 10억 정도는 충분히 버셨을 거다. 기타 수익을 이제 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인쇄는 뭐 보통 작게는 8에서 많게는 한 12, 13, 14까지 갈 수 있는 거니까 곱하기 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유명세를 가지고 있는 작가님들이 이런 베스트셀러의 반열에 오르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오히려 이제 이런 디지털 플랫폼을 잘 활용했을 때 새로운 기회들을 무명의 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달라구트 꿈 백화점이 진짜 대단한 역할을 미쳤던 게 그 뒤에 나오는 소설의 제목이 이 책이 이제 백화점이라는 키워드가 어떤 장소를 뜻하는 거니까 너무 히트치니 그 다음에 세탁소, 편의점, 서점 그 장소를 이제 다른 걸로 해가지고 소설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히트가 이어졌거든요. 막 유니버스가 확장된 것 같은 느낌인 거군요. 본인이 내신 건 아니지만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백화점 그 다음 세탁소, 서점, 이제 편의점 그 다음은 뭔가 나올까? 네. 자, 또 그 다음은요? 그리고 이제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다니엘 앨런도 굉장히 좀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자신의 이제 음원을 유통하려고 애를 많이 썼던 무명의 아티스트였어요. 사실 이제 워낙 무명이다 보니까 아무도 알아주질 않았었거든요. 답답한 마음에 본인의 음악을 NFT로 발행을 해가지고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8명이 팔렸어요. 8명이 이걸 구매했는데 대부분이 사실은 다 본인들의 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인 판매부터 시작을 하신 거죠. 이 지인들이 찐팬이니까. 그러다 이걸 한 차례 더 해서 100명으로 확장을 하고 한 번을 더 확장해서 1000명까지도 확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기술들을 이분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비록 무명의 아티스트였지만 새로운 기술에서 자기를 지지해주는 새로운 찐팬들을 만들어서 지금은 뭐 이렇게 한국에 있는 저도 아는 아티스트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인스타 같은 곳에서 요즘 공구 같은 거 굉장히 활발하잖아요. 몇 년 전부터 굉장히 활발한데 이런 공구들도 최근에 트렌드들을 보면은 반드시 팔로워가 많은 분들이 하는 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뭐 몇천 명에서 뭐 10,000명대 사이에 흔히 말해서 나노 크리에이터라고 불리는 즉 세포 마켓 영역에 들어가시는 크리에이터 분들도 공구를 통해서 이거 하나의 자기 비즈니스로 확장하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여기 사례로 가져왔던 뭐 여우 마켓, 지금은 이제 여우 마켓에서 이제 해움하다의 대표로 계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그 인스타 팔로워가 1000명이 됐을 때부터 공구를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원래 이분이 쇼핑을 좋아하셔가지고 본인의 쇼핑 리뷰를 인스타에 계속 업로드를 하다 보니까 이분을 좋아하는 팬들이 생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분이 이제 공구를 시작하셨는데 굉장히 초기부터 반응이 많이 모여서 3년간 한 5억 정도 매출을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개인 사업으로는 전 결코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셀럽은 아니더라도 자기만의 작은 찐팬들을 활용해서 공구를 하는 경우들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 어떤 확실한 세그멘트를 가지고 그 세그먼트 안에서 본인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비록 내 팔로워가 많지 않더라도 충분히 나의 찐팬들을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이 1000명의 찐팬이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구독자 꼭 뭐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 아니어도 이제 1000명이나 10,000명 단위여도 우리가 충분히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봤으면 그럼 전 세계에서 정말 성공한 크리에이터 중 한 명을 정말 꼽아 주신다면 좀 누가 있을까요? 김 작가님께서 이제 예전에 저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오늘 사례로 가져왔는데 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크리에이터 중 한 명을 뽑는다고 하면은 요즘 한국에도 많이 알려진 미스터 비스트를 꼽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미스터 비스트도 이 1000명의 팬을 모으는데 거의 4년이 걸렸었어요. 4년이 걸렸습니다. 미스터 비스트가 완전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초창기부터 활동하셨던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구독자 2,000명을 모으는데 거의 4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사실 이분도 이제 그동안 모았던 팬덤을 바탕으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신 분인데 이분은 이제 그 체험형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뭐 길거리를 가다가 뭔가 어떤 뭐 챌린지를 해서 그걸 달성한 뭐 돈을 준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불가능한 미션을 수행을 한다라든지 이러한 체험형 그리고 게임형 컨텐츠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굉장히 재미난 게 본인이 컨텐츠 크리에이터로서 이미 성공을 하셨지만 전 세계에서 이분의 서브 채널 합치면 구독자 2억 명이 넘어가거든요. 아마 서브 채널 포함했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분이 이분일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본인 채널이 구독자 1억 4천만 명, 그냥 본인 서브 채널들이 서브가 무슨 다 천 단위야. 1250만, 3100만, 2200만, 2090만 명 합쳐서 2억 명의 이게 뭐 총조회수도 뭐 계산하기도 힘든 뭐 세기도 힘듭니다. 여러 가지 이런 이제 체험 콘텐츠들 하고 있죠. 남극에서 50시간 동안
살아남았다고. 전용기에서 손을 떼지 않으면 벌어지는 기타 등등. 뭐 조회수가 거의 억 단위로 나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미스터 비스트 같은 경우에는 참 대단한 크리에이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컨텐츠 창작에 있어서 정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쏟아붓는 크리에이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그 오징어 게임이 한참 유행할 때 본인이 오징어 게임의 실사판 컨텐츠를 만들었었어요. 근데 그 컨텐츠 한 편을 만드는데 미스터 비스트가 금액을 얼마를 썼었을까요? 10억? 한 40억 정도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컨텐츠 본인이 이 한 편을 만드는데 거의 40억을 쓸 정도로 정말 세트장을 만들고 거기에 그 인력만큼을 투입을 해가지고 굉장히 재미난 컨텐츠를 만들어냈고 이게 사실 조회수가 3억 회가 넘어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파장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미스터 비스트 같은 경우는 단순히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을 넘어서 새로운 영역으로 도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본인의 자본을 투자하는 크리에이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게 실제 오징어 게임을 해보았습니다. 45만 6천 달러를 걸고 조회수 거의 지금 4억 회. 그 사이에 더 올랐네요. 제가 이제 처음에 이 자료 모을 때가 한 3억 회 정도였는데 벌써 그 사이에 1억 조회수가 더 올라서 거의 4억 회 정도? 그래서 이제 업계에서 추산하기로는 이분이 40억 이상 분명히 이 컨텐츠를 벌었을 것이다. 사실 또 이 컨텐츠를 보시면은 또 후원사들이 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40억을 투자를 해서 40억 이상을 번 업계에서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미스터 비스트님은 좀 어떤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좀 궁금한 건 이분은 도대체 이 유튜브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해서 연에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리고 있는 건가요? 이제 포브스에서 추정하기로는 이분이 연에 최소한 650억 원 이상 벌고 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650억? 예, 맞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은 전 세계 아티스트 순위 중에 40위권 안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빌리 아일리시가 연에 한 600억 이상 버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의 탑 아티스트 이상급으로 이런 크리에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벌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미스터 비스트 이분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은 조회수가 다 뭐 천만 단위가 아니라 억 단위잖아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 이분이 유튜브가 처음 개설하고 몇 달이 안 된 것도 아니고 몇 년 동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막 조회수 보면 사실은 지금 몇 억의 구독자를 가지신 분 치고는 되게 어떻게 보면 조회수가 낮은 편이잖아요. 뭐 몇만, 몇십만 겨우 이제. 아마 그 당시 몇 천이었겠죠, 아마. 그러면서 이제 어느 순간 조회수가 이제 몇 억 단위로 간 건데 이분이 어느 정도로 침체기가 있었고 이분이 잘 된 계기는 뭐예요? 많은 분들이 사실 유튜브나 인스타에도 처음에 다 잘 안 되잖아요. 이 미스터 비스트도 이 1000명의 찐팬을 모으는 한 4년 정도 걸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미스터 비스트가 중간에 인터뷰하는 것들을 찾아보면 그때 되게 포기하고 싶었다고 해요. 본인은 정말 진심으로 여기에 전력을 다 쏟고 있는데 구독자가 너무 안 늘고 사람들이 당신이 게임하는 거 너무 재미없다 막 이런 식으로 댓글을 남기니까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이제 이분이 중간에 굉장히 잘하셨던 거는 뭐냐면은 게임 컨텐츠만 업로드를 하시다가 체험형 컨텐츠로 본인이 좀 새롭게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존의 콘텐츠가 조회수 잘 안 나오는 거를 그대로 밀고 간 게 아니라 맞습니다. 체인지를 한 거네요. 예, 왜냐면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좀 이게 이러한 기질이 있다는 걸 본인이 알게 되신 것 같고 시청자들의 피드백들이 있었겠죠. 너 이런 거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잘할 것 같아. 굉장히 급작스럽게 빠르게 성장을 해서 지금은 전 세계에서 구독자가 가장 많은 서브 채널 포함해서 2억 명의 크리에이터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근데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저도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콘텐츠를 꾸준히 올리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지금 그걸 열심히 해서 몇 개월 올렸는데 저는 좀 안 되면 바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사실 김작가 TV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주식 콘텐츠가 아니었거든요. 처음에는 뭐 자기개발. 그다음에 뭐 대신 물어드립니다. 여러 가지 인터뷰였는데 조회수가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클릭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1년 3개월 차쯤에 이제 전환을 했죠. 그때부터 이제 가속도 붙어서 지금 좀 잘 된 것 같아서 좀 잘 안 되는 채널은 그냥 꾸준히만이 정답은 진짜 아니다. 맞습니다. 오히려 좀 바꿔보기도 하고 이런 피드백을 적극 반영해 보는 것도 좋겠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뭐 여담이긴 하지만 사실 전 김 작가님 채널 2020년도부터 팬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구독자 10만 명도 안 되고 한 구독자 몇만 명일 때부터 아마 그때 한 7, 8만 정도였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김 작가님 너무 좋아했고 언제는 그때 한번 중앙행기장에 식사를 하러 오신 적이 있는데 식사하시는 거 보고 다 인사를 드리진 않았는데 팬으로서 너무 반가웠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렇게 찐팬이 그때부터 있었다. 앞으로 행실 똑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에 올라탄 좀 사람들의 특징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이 업계에 10년 정도 있으면서 이제 돋보이는 분들을 특징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전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 잘 되는 크리에이터 분들을 보면은 자기만의 컨텐츠가 있는 분이세요. 뭐 남을 베끼거나 아니면 모방하는 분들이 아니라 즉 자기만의 컨텐츠가 확실한 분들, 즉 자기 아이덴티티가 있고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정확히 아시는 분들이 결국 크리에이터로서 성공을
행동을 하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아까 미스터 비스트 사례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중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업로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설령 중간에 컨텐츠가 조금 바뀌거나 나의 방향성은 조금 바뀔 수는 있지만 결국 지치지 않고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시대에 내가 한번 이 크리에이터로서 성공해 보겠다라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활동하시는 분들이 결국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현업에 있으면서 굉장히 많이 느끼는 건데 새로운 기술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했을 때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크리에이터 분들이 기회를 결국 잡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가 처음 등장했을 때, 인스타그램이 처음 등장했을 때, NFT가 처음 등장했을 때, 어떠한 새로운 기술들이 처음 등장했을 때 거기서 적극 인볼브를 하셔가지고 거기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는 분들이 그 이후에 등장하시는 분들보다도 훨씬 더 초반에 빠르게 성장하는 경우들을 제가 업계에서 많이 볼 수가 있었고요. 최근에 숏폼 컨텐츠가 굉장히 인기잖아요. 근데 이제 유튜브도 쇼츠를 이제 시작을 몇 년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많은 크리에이터분들이 거기서 주저주저 하셨었어요. 이게 맞는 방향일까? 뭐 조금 난 더 지켜보고 하겠어. 하지만 그 시기 때 이런 숏폼 컨텐츠를 적극적으로 인볼브 했던 분들께서 또 거기서 또 많은 기회들을 잘 가져가시는 것들을 현장에서 많이 목격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게 좋은 거다, 기회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는 사실은 이런 실행력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시대는 이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먼저 개인도 팬덤을 가져야 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나만의 컨텐츠, 나만의 아이덴티티를 어느 정도 찾아가고 있거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개인의 팬덤을 만드실 수가 있는 시대가 바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다. 여기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꼭 인스타그램, 유튜브 혹은 그게 아니라 블로그가 될 수도 있고 다른 플랫폼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자기만의 팬덤을 모아놨을 때 그게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 때 굉장히 큰 힘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앞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자기만의 컨텐츠 자본을 갖는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누구나 다 자기만의 컨텐츠 자본을 가져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이제 인정을 받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본인만의 수익 창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내가 설령 어떠한 일을 하고 있더라도 충분히 이런 것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나만의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들이 바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의 시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에 올라타기 위해서는 좀 뭘 잘해야 될까요? 우리 개인분들은. 너무 크게 시작하는 것보다는 초반에는 작고 니치하게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의 대부분의 플랫폼들은 알고리즘을 통해서 돌아가고 있잖아요. 알고리즘의 특성상 처음부터 너무 넓은 주제를 다루게 되면은 알고리즘이 이 채널이 어떤 특성을 가진 채널인지를 파악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오히려 나의 오디언스를 명확히, 나의 타겟을 명확히 해서 작고 니치하게 시작해서 그 핵심 타겟을 공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버티컬, 내가 좋아하는 장르를 찾아서 그 안에서 작고 니치하게 시작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꾸준히 업로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지만 강한 팬덤을 조금씩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아가는 게 탈이 나지 않는다. 어떤 분들이 초반부터 팬을 너무 많이 모으고 싶으셔가지고 무리수를 둔다라든지 아니면 단기간에 어떠한 뭐 다른 방법들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하지만 그런 팬덤은 진짜 팬덤도 아니고 오히려 돈이 되지 않는 팬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무리수라는 건 예를 들면 뭐 구독자를 산다거나 산다든가. 그런 게 문제되는 거겠죠. 굉장히 업계에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굉장한 무리수이고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꾸준히 나만의 찐팬들을 모으는 작업들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비즈니스 할 것들을 계속해서 찾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를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수익원들이 있어요. 광고 모델들도 있고 아니면 내가 시청자의 참여나 후원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습니다. 후원 서비스들이 있죠. 그리고 그 외에도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면서 여러 수익원들이 있는데 여기서 나만의 팬덤과 나만의 크리에이터를 구축하는 그 전체적인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금 구독자에서 사실 저는 너무 공감 가는 게 간혹 이제 구독자를 사거나 지나치게 비싼 상품 같은 거를 이제 이벤트로 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정말 안 하는 게 좋다 생각하는 게 저는 유튜브의 알고리즘 시스템이란 건 내가 영상을 처음 올렸을 때 이제 구독자한테 제일 먼저 갈 거란 말이죠. 그럼 구독자가 그거를 보고 많이 보면 구독에 안 하신 분들한테도 많이 갈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근데 내가 구독자를 샀거나 이벤트를 했는 사람들은 그때만 하고 안 할 거란 말이죠. 그럼 내가 영상을 올려도 10만 명 중에 8만 명이 허수야. 그럼 8만 명이 싹 다 안 봐버려. 그럼 그 알고리즘이 저는 무너지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맞나요? 아, 정확합니다. 정확하시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나의 막 채널이 있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막 뭔가 치장을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채널의 전체적인 모멘텀에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결국에는 재방문율 그리고 컨텐츠를 얼만큼 오랫동안 시청하는지 이거는 사실 대부분의 플랫폼에서 동일하게 작동되고 있는 알고리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꾸준히 반복적으로 찾아와서 오래 보는 나를 정말 좋아하는 찐팬들을 구축하는 게 장기적으로 오래 갈 수 있는 비법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 구독자를 단 한 명도 산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돈이 없었거든요.
자, 그럼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의 발전 과정은 좀 어떻게 되나요? 먼저 제가 이제 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발전 과정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순간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이 첫 번째 사진입니다. 이게 2014년도 사진이에요. 2014년도에 국내 크리에이터 최초로 유튜브에서 구독자 100만 명 크리에이터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때 현장에 있었을 때 사진이고요. 누구시죠? 여기 보면 이거 왼쪽 제일 끝에 여기 남성 뒤통수 보이는 거 있죠? 이게 접니다. 여기 앞에서 이제 행사 진행 도와줘야 돼가지고. 이분이 누구냐고? 왜 양띵 본인을 자꾸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있어도 반가워가지고 양띵님이고요. 양띵님. 국내에서 처음으로 구독자 100만 명 한국 크리에이터가 나왔던 게 바로 2014년입니다. 네네. 그래서 2014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인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한국에 본격적으로 MCN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구독자 100만 명 크리에이터가 나오면서 처음으로 이때부터 크리에이터들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 협찬 비즈니스가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라인에서 디즈니랑 같이 콜라보레이션으로 디즈니 썸썸이라는 게임을 출시를 했었거든요. 그때 협찬을 이 양띵님한테 했었습니다. 양띵님한테 몇 천만 원 단위의 이 협찬을 했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사실은 크리에이터들에게 이렇게 협찬 광고를 많은 금액을 한다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보통 어땠냐면 당시에는 뭔가 이렇게 아프리카 TV 방송을 하면은 배너 같은 걸 이렇게 띄워주면은 뭐 50만 원, 뭐 70만 원 받던 시기였었어요. 그 전까지는 보통 뭐 BJ라든지 뭐 유튜버 그냥 이렇게 불렸었죠. 그러다가 이제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100만급 크리에이터가 등장을 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유의미한 금액의 협찬 금액이 크리에이터들께 생겼던 게 바로 2014년도입니다. 이때부터가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본격적으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가 작동했던 시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때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의 주요 수익원이 바로 이러한 협찬, 브랜디드 컨텐츠라고 하죠. 브랜드 혹은 PPL. 이것 및 이제 플랫폼들에서 제공해주는 수익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수익화에 뛰어들기 시작했던 시기가 바로 2014년입니다. 근데 조금만 더 되돌아가면은 사실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의 본격적인 원류의 시기는 2007년이에요. 왜냐하면 2007년도부터 유튜브가 크리에이터들에게 유튜브 광고 수익을 배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YPP라고 해서 어느 정도 일정 조건을 달성하게 되면은 유튜브 앞에 붙는 광고 수익을 크리에이터와 유튜브가 나눠 갖는 구조가 2007년도부터 사실은 세팅되기 시작했고요. 아프리카 TV도 이제 별풍선을 2007년도부터 전 세계 최초로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쭉 이어지다가 한 2010년 초반부터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1.0이라고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고 협찬 광고 상품이 등장을 하면서 많은 크리에이터분들이 등장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크리에이터분들이 자기의 상품, 자기의 서비스를 개발해서 시청자분들께 직접 판매하는 사례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뭐 페스티벌 티켓을 판매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나만의 굿즈를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라든지 이러한 사례들이 대충 한 2016년, 2017년부터 생겨서 현재까지 이 사업 모델이 전체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더 최근에 들어오면은 버추얼 인플루언서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이제 굉장히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챗 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크리에이터 분들이 또 추가적인 지금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죠. 사실 빅테크들의 플랫폼에 크리에이터 분들이 좀 종속되어 있는 경향들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기서 크리에이터 분들의 불만들도 많이 있었고 새로운 탈출구를 찾는 크리에이터 분들 서비스들이 등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웹 3.0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특정 플랫폼, 뭐 특정 회사, 특정 서버에 본인의 컨텐츠가 종속되는 게 아니라 분산 원장 형태로 저장이 된다라든지 사실 저는 이건 조금 아직까지는 조금 개념적인 차원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뭐냐면은 크리에이터 분들께서 이제 한 가지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고 조금 더 플랫폼을 다변화하거나 타 플랫폼화 하면서 직접 이 서비스들을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생태계가 바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3.0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3.0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전 그 중에 하나 재미난 포인트는 바로 OSMC라는 개념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3.0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OSMU는 작가님도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아, 지금 하나의 IP를 개발해서 여러 상품으로 만들어서 돈을 번다. 근데 이 과정 자체가 중앙 집권적인 방법인 거예요. 즉 우리 IP는 그 누구도 쓰면 안 되고 우리가 이 IP를 바탕으로 수익을 직접 다 창출하고 만든다. 물론 거기에 이제 뭐 2차, 3차적으로 뭐 라이센싱을 배포하기는 하지만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의 IP를 통해서 그 모든 수익 과정에 원 저작자가 관여를 한다. 이게 바로 OSMU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웹 3.0에서는 사실은 원 소스 멀티 크리에이티비티가 중요해지는 건데요. 많은 사람들의 크리에이티비티를 내 하나의 IP에 어떻게 모으느냐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의 컨텐츠에 대한 라이선스나 2차 창작, 2차 수익에 대한 권리를 개방한다는 거예요. OSMU에서는 이걸 개방하진 않습니다. 라이센스에 대한 권한을 줘서 그거를 대리해서 판매를 할 수 있게 해서 거기서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는 OSMU의 방식인데 OSMC에서는 나의 컨텐츠에 대한 2차 권리를 풀어주고
그걸 통해서 얼마든지 너는 추가적으로 수익을 내도 된다. 하나의 원소스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각자의 수익을 만들어내는 구조가 바로 이 OSMC 개념이고, 이런 것들이 지금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나가고 있는 게 바로 웹 3.0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개념은 이런 NFT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저는 적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버튜버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작가님? 가상 인플루언서죠. 가상 크리에이터, 버추얼 크리에이터들이 바로 버튜버인데요. 최근에 이제 이런 버튜버들의 소속사들이 생겼어요. 버튜버들을 육성하고 키워서 이들을 데뷔시키는 소속사들이 생겼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일본에서 상장까지 한 애니컬러라는 회사가 있고요. 이 애니컬러에는 거의 200명에 가까운 버튜버들이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애니컬러의 역할은 뭐냐면은 이 전체적인 약간 유니버스를 만드는 게 애니컬러의 역할이에요. 이 버튜버들의 전체적인 유니버스를 만들고 콜라보레이션도 하고 자기만의 스토리를 만들기도 하고 이제 독자적으로 또 활동을 막 펼쳐나갑니다. 수익의 권한은 또 각각의 버튜버들이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체적인 판을 만들고 전체적인 세계관을 만들고 그 안에서 다양한 크리에이터들이 뛰어놀게 만드는 것들이 바로 OSMC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한국에서도 이제 우아굿이라는 크리에이터분이 이제 왁타버스라는 이제 또 버튜버 유니버스를 만드셨죠. 이것도 사실 동일한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커다란 세계관 안에서 각각의 크리에이터들이 이 세계관을 활용해서 컨텐츠를 만들고 이를 통해서 구축한 자기만의 강력한 브랜드 팬덤을 바탕으로 음원 수익을 낸다라든지 슈퍼챗 후원 수익을 낸다라든지 아니면 이걸 통해서 굿즈를 판매한다라든지 이런 형태로 지금 수익이 굉장히 다각화되어 가고 있는 게 웹 3.0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이런 뭐 NFT라든지 이런 것들 좀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저한테 종종 많이 있으세요. 첫 번째로 NFT를 디지털 프로필로 사용하는 겁니다. 디지털 프로필이라고 하면은 요즘 뭐 카카오톡만 보더라도 내 프로필 들어가 있잖아요. 즉 나만의 이제 디지털 아바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런 디지털 프로필로 활용할 수 있게 NFT를 발행해서 판매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제가 어떤 실물 티켓을 발매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NFT 티켓 형태로 발매를 할 수가 있어요. 나만의 이제 NFT 티켓을 발행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NFT를 통해서 멤버십이라든지 구독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르도의 전설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이 절판이 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다시 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 원작자분께서 이거를 이제 NFT 형태로 이제 멤버십을 발행을 하셨는데 이 NFT 멤버십을 구매하신 분들은 이 와인의 조예가 깊으신 분이 매달 발행하는 그런 그분의 컨텐츠를 별도로 받아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멤버십 구독 경험 형태로 제공할 수가 있고 크라우드 펀딩도 이제 이런 NFT 형태로 접목을 시켜서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NFT는 이제 2차, 3차 판매가 될 때 로열티 수익을 원작자가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로열티 수익을 배분받는 형태라든지 아니면 이제 실물 작품을 NFT랑 페어링 해가지고 실물 작품이 팔릴 때 NFT를 같이 판매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마 이제 미술업계에서는 이게 최근에 가장 큰 여러 화두 중에 하나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화이트리스트라든지 아니면 에어드랍 같은 형태로 팬덤 소비자의 흥미를 얻는 마케팅을 통한 NFT를 활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난 거는 2021년도 기준으로 이 NFT를 통해서 크리에이터들이 가져간 수익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 수익들을 보면은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전체에서 NFT가 3위에 해당됩니다. 거의 한 40억 달러가 한 해에 크리에이터분들이 NFT를 통해 가지고 이런 수익을 가져가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웹 3.0 시대에 새로운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무엇을 하면 되냐? 내가 소유하고 싶은 컨텐츠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혹은 소유한 사람의 특별한 문화적, 경제적 혜택이나 소속감을 제공해주는 컨텐츠와 상품의 가치가 더 높아지는 게 웹 3.0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컨텐츠에 대한 소유권, 더 나아가서는 저작권까지도 사실은 판매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이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게 바로 웹3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중요한 거는 여기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거, 이런 OSMC 형태로 컨텐츠에 얼만큼 참여를 시킬 수 있느냐, 이런 것들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또 AI가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AI와 좀 크리에이터 관련해서 해주실 이야기 있을까요? 최근에 이 크리에이터 사이에서도 이 생성형 인공지능이 엄청 인기가 많고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 생성형 AI가 전체적으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에 또 다른 어떤 르네상스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크리에이터들의 전체적인 컨텐츠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춤으로써 아까 저희가 앞에 3억 명 정도의 크리에이터가 있다고 봤잖아요. 더 많은 크리에이터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전 생성형 AI가 촉진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님 혹시 여기 그림 보시면은 어느 나라 몇 년대 사진을 찍어 놓은 것 같나요? 뭔가 왼쪽에 뭐 중국의 글자들이 보이는 느낌, 뭐 중국이나 대만이나 뭐 홍콩 이런데 1980, 뭐 90년대 느낌이 나는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여기 있는 사진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사진들이 아닙니다. 아 진짜요? 예,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사진이고요. 또 그 반전이 맞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이 생성형 AI를 만들 때 들어간 프롬프트가 바로 1990년대 느낌의 홍콩 사진을 만들어줘라는 프롬프트가 들어갔습니다. 너무 사람 같지 않나요? 존재하지도 않았던 사람, 장소,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보면 시대인 거죠. 그런 사람들 바탕으로 이렇게 생성형 AI가 정말 그럴싸한, 내가 실제로 그 장소에 가서 사진을 찍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내가 그러한 사진을 창작해낼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 열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앞으로 이러한 생성형 AI를 통해서 1인 미디어가 전례 없이 높은 생산성과 뛰어난 상상력을 발휘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뭐 이런 인공지능을 사용한다라든지 VFX라든지 이러한 첨단 기술들을 활용하는 거는 거의 큰 방송사들, 큰 미디어 기업들만 가능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러한 기술들을 크리에이터들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시기가 바로 이러한 생성형 AI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시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앞서 이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생성형 AI를 통해 가지고 사진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젠1 같은 이제 이런 생성형 AI를 통해 가지고 여기 위에 있는 이 영상을 찍은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이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점토 애니메이션으로 그냥 영상 자체를 바꿔버릴 수가 있습니다. 즉 제가 이제 영상을 찍으면 그걸 애니메이션으로 그냥 제가 바로 그냥 컨버팅 해버릴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런 기술들이 지금 생성형 AI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아직은 부족한 부분들도 많고 특히 영상 쪽으로 갈수록 사실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진이라든지 텍스트 이런 쪽은 지금 굉장히 빠르게 발전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영역에서 크리에이터들에게 많은 영감 그리고 어떻게 보면 효율성을 높여주고 있을 가능성을 여기에 저는 굉장히 많이 지금 품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1인 미디어의 시대를 열었다고 하면은 생성형 AI는 크리에이터들의 상상력의 한계를 무너뜨리는 시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대부분의 이 전 세계 많은 분들은 컨텐츠의 단순한 소비자였잖아요.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컨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면은 앞으로는 전 누구나 다 개개인이 각자의 취향에 맞게 생성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의 취향을 적극 반영한 컨텐츠가 되고 내가 그걸 다른 사람이 공유할 수도 있고 내가 즐길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이 단순히 뭐 이미지, 뭐 소설 이런 영역을 뛰어넘어서 뭐 음악, 게임, 영상 컨텐츠와 관련된 모든 영역이 다 영향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픽사나 마블이 등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 픽사가 등장했던 것도 디즈니가 등장했던 것도 마블이 등장했던 것도 사실은 한 개인에서 시작하게 되었잖아요. 그 시대의 기술을 가장 잘 활용했던 컨텐츠의 핵심을 딱 잡았던 누군가가 지금의 디즈니, 마블, 픽사가 되었는데 지금의 크리에이터 분들 중에서 누군가가 10년 뒤, 20년 뒤에 돌아보았을 때 이러한 기회를 잡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생성형 AI는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의 전체적인 이러한 고부가 가치를 높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사실 팟캐스트, 웹툰, 블로그, 뭐 영상, 썸네일 등 사실 컨텐츠 영역 전반에 걸쳐서 지금 이미 생성형 AI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팟캐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미국이라든지 다른 국가들에서는 적극적으로 생성형 AI를 통해서 새로운 컨텐츠들을 만들고 있어요. 어떤 팟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라든지 세계에서 좀 유명한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목소리를 생성형 AI로 학습을 시켜가지고 마치 그분들이 지금 2022년도에 살아서 우리들에게 조언을 주는 컨텐츠를 팟캐스트로 운영하시는 분 채널도 있습니다. 소름 끼치면서도 너무 사실 그게 생생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 기술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까라는 좀 많은 좀 상상력을 자극해주는 팟캐스트이기도 합니다. 아니 웹툰 같은 경우에는 실사 이미지를 이런 웹툰 이미지로 전환해주는 지금 다양한 사실 기술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밑작업을 해볼 수가 있고 이제 뭐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그렇지만 여기서 기대하고 있는 건 앞으로 더 많은 웹툰 작가들이 등장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웹툰 같은 경우에도 웹툰 작가가 되기 위한 창작의 장벽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상상력이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는 시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뭐 챗GPT나 뭐 미드저니, 달리 같은 이런 서비스들을 통해 가지고 텍스트와 이미지를 통해서 블로그를 훨씬 더 쉽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영상 썸네일 같은 경우도 이거 제가 그냥 재미삼아서 만들어 본 건데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에 관련된 책을 뭐 제가 이제 뭐 영상으로 만든다고 하면은 썸네일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만들어 본 겁니다. 직접 그리신 게 아니라 AI로 만드신 거예요? AI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챗 GPT랑 달리를 결합해가지고 이게 바로 그냥 불과 몇 초 만에 만들 수가 있습니다. 키워드를 뭘 넣길래 고래가 등장했죠? 뭐 NFT에서 큰 선들을 고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을 좀 은유하는 키워드들을 넣었더니 크리에이터가 고래를 타고 이제 뭔가 하고 있는 이런 그림을 또 생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것은 여전히 사실 이런 것들을 그냥 양산만 해서는 굉장히 저품질의 컨텐츠들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사람이 리터칭 해주고 보완해주고 해줘야 사실은 어느 정도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컨텐츠가 생성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챗 GPT가 그렇다면 이 크리에이터들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변화의 핵심을 일으켰냐라고 하면은 저는 가장 큰 핵심은 여기서 바로 인간과 AI가 대화를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상용화되었다인 것 같아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뭐 인공지능을 좀 제대로 활용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코딩을 직접 할 줄 안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연구소를 찾아가가지고 그 연구소의 기능들을 썼어야 됐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뭐 챗 GPT부터 최근에 이런 인공지능들이 활짝 제치고 있는 거는 바로 대화형 형태의 인터페이스의 인공지능을 상용화하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제가 마치 누군가랑 대화하듯이 프롬프트만 입력을 하면은 마치 또 저랑 대화하듯이 누군가가 대답을 해주는 거죠. 직관적이고 접근하기 쉽고 그러면서 나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죠. 크리에이티비티 I, 즉 창작하는 나와 크리에이티비티 AI, 창작하는 AI의 끊임없는 대화 속에 좋은 콘텐츠가 등장하게 되는 시대가 앞으로 미래에 열릴 것이다. 여기서 굉장히 전 중요한 단어 바로 대화, 물어볼 수 있는 능력 이런 게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 왼쪽에 있는 건 뭐죠? 재미삼아서 가져온 건데요. 챗 GPT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김작가 TV가 오랫동안 시청자들의 사랑받는 이유를 알려줘 라고 했더니 챗 GPT가 이런 대답을 해줬는데 공감하시나요? 일단 첫 번째 위에는 존재하지 않는 유튜브 채널이 뜨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이 환각을 일으킵니다. 아직 여전히 생성형 AI들이 환각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프롬프트를 계속해서 수정해줘야 되고 결과값들을 본인이 맞는 정보인지를 팩트를 체크하고 수정하는 작업들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성형 AI는 결국에 크리에이터들의 아이디어의 원천이자 생산성을 높여주는 팀메이트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작가님도 굉장히 소규모의 인력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2명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런 중요한 것들은 또 혼자서 하시는 것도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외롭거나 상의할 때가 필요한 경우들도 있지 않나요? 있죠. 예.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종종 필요하실 텐데 사실 앞으로는 생성형 AI가 좀 그런 역할을 해줄 수도 있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생성형 AI가 크리에이터들의 아이디어 기획 파트너가 되는 거죠. 콘텐츠의 주제라든지 제목이라든지 스크립트 이런 것들 논의가 필요할 때 물어보는 거죠. 그냥 프롬프트 입력하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고 대답을 좀 제가 그거를 참고하는 거죠. 선택과 편집하는 능력이 결국 최종적으로 크리에이터한테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크리에이터들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조수로서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나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거죠. 지금까지 이제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또 어떻게 보면 부작용일 수도 있는 게 인공지능이 이제 발달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하잖아요. 이런 거 위기가 아닌 기회 살리기 위해서 또 개인은 뭘 해야 될까요, 그러면? 사실 오히려 이러한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가 왔을 때 이제 화이트 컬러의 직업들이 더 위협을 많이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러한 인공지능을 통해서 결국에는 새로운 일자리들이 만들어지게 될 거고 여기서 또 많은 사실은 기회와 부가 창출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자신이 하는 일에서 앞으로 누구나 다 이런 크리에이터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만의 컨텐츠 자본을 가지고 나만의 팬덤을 구축해서 나만의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크리에이터이고 이거는 비단 기업들 뿐만이 아니라 저 같은 한 개의 개인들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이러한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적응해서 생존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인공지능이 워낙 빠르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잠시 이런 것들을 멈추자, 6개월간 중단을 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기간 동안 생각을 해보자 이런 주장들도 나오고 있지만 아마 제가 봤을 때 이 한 번 시작된 이 붐을 그 누구도 아마 멈출 수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할 것은 뭐냐? 결국에는 시대에 적응을 해나가면서 이 시대에서 얼만큼 이것들을 잘 활용해 나가냐가 앞으로 우리 인간이 가져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스킬이자 생존 방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한 가지만 드리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라면 그 콘텐츠가 없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콘텐츠 만들기 좀 힘든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요? 사실 저도 이제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은 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다라는 건지 아니면 현장에서 만날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만나서 들어보면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저는 일단 뭐를 만들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뭘 잘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저는 그런 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뭘 할지 몰라도 일단 시작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크리에이터가 돼서 컨텐츠를 만들다 보면은 본인이 좋아하는 것들을 차츰 알게 됩니다. 사실 전 그러한 과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만의 컨텐츠를 만들다 보면은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취향이 확고해집니다. 그래서 설령 그게 지금은 없더라도 내가 컨텐츠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거를 찾아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 주변에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게 꼭 SNS 하나 정도는 꼭 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려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나의 일상을 꾸준히 업로드를 해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돈이 되건 안 되건 사람들이 보건 안 보고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과정을 함으로써 나의 일상을 꾸준히 컨텐츠로 만들어보는 과정 자체가 지금 이 시대에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핵심적으로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역량을 하루 이틀 만에 기르는 게 아니에요. 몇 년이건 내가 이걸 꾸준히 만들어 보면서 기르다 보면은 정말 이런 변화의 시기에 나에게 선물같이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시기 전에 개인적인 이제 사심 질문 한 개 드리면 또 유튜브에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예. 김작가 TV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과 좀 뭘 좀 더 잘해야 됩니까? 한 가지씩만 얘기해 주세요. 일단 김작가 TV는 전체적으로 사실 브랜드가 전 너무 잘 잡혀 있는 채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작가님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런 신뢰 있는 브랜드를 잘 만들어 오셨고 적극적으로 작가님을 믿고 볼 수 있는 채널. 이 바로 김작가 TV가 가진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완점은요? 보완점은 저는 작가님께서 앞으로 조금 더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만 보더라도 뭐 채널 멤버십이라든지 슈퍼챗이라든지 뭐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콜스처럼 유료 강좌를 판매할 수 있는 기능이라든지 유튜브 안에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사실 유튜브 밖에도 이런 수익화를 도와주는 다양한 사실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잘 활용하신다고 하면은 작가님이 내년에는 더 많은 기회들을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안정기 부장님이 얼마 전에 출간하신 이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요 책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오늘 이제 여러 좋은 이야기 많이 들어봤는데 확실하게 부정할 수 없는 거는 지금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시대인 거고 앞으로 그 시대는 더 좀 발전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유튜브를 시작한 이제 4년 반 정도 되었는데 누구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누구라도 우리가 대학교 때 교환학생 어학연수 3개월 6개월 막 갔다 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 경험보다 내 인생에서 인스타든 유튜브든 이런 크리에이터의 생활을 한 3개월에서 6개월 한번 집중력 있게 그냥 대충 하는 거 말고 한번 해보는 거는 본인 인생의 큰 보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안에 사실은 굉장히 아직까지 뭐 많은 분들이 레드오션을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 안에 많은 금들이 묻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거기 줄 서 있는 사람들 보면서 아 저기 이제 금이 별로 없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이 또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도전해봤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여전히 그 금맥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금맥을 찾아가시는 2023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금맥을 찾다 보면 아마 유튜브에서 안정기 부장님도 다시 뵐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안정기 부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